수행기사를 엄마가 붙여줬다고 해서 막 진짜로 벤츠를 타고 데리러 오고 막 이랬었어요, 기사가. 학교도 거짓말하고 사는 데도 거짓말하고 이름 빼고 다 거짓말했어요. 사이먼이네. 아, 이제 생각났다. 내가 너무 오래된 기억이어서 한 대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만났던 친구였는데 뭐 소개팅도 아니고 정말 우연히 어떻게 만나서 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여서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쫓아다녔죠. 그렇게 해서 사귀게 됐는데 이 친구가 잠깐만, 너무 좋아서 쫓아는. 아니요, 저는 크게 자막으로. 근데 이 친구가 학교도 거짓말하고 사는 데도 거짓말하고 이름 빼고 다 거짓말했어요. 부모 직업까지 다 거짓말을 했었어요. 이 친구가 원래는 이제 지방대 미대를 다녔었는데 한의대를 다닌다라고. 왜냐면 우리 때 제가 03학번인데 03학번 때는 한의대가 되게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한의대를 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청담동의 고급 빌라,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실제 걔를 데리러 그 빌라 앞까지 갔었고 걔가 거기서 나오는 걸 봤어요. 로고에 상을 들어. 아, 진짜 로고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수행기사를 엄마가 붙여줬다고 해서 막 진짜로 벤츠를 타고, 그 당시에는 벤츠가 흔한 차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벤츠가 실제로 막 국립중앙도서관 저기서 데이트를 했는데 뭐 데리러 오고 막 이랬었어요, 기사가. 사이먼이네. 근데 그분이 사기를 치진 않았어. 아니, 사기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자아로 살고 싶어. 또 다른 자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다 들통이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저도 막 이제 좀 막 어린 나이에 좋은 차 타고 막 이러니까 꼴리기 싫어서 이렇게 거짓말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측은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냥 헤어지고 말았는데 어쨌든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럼 1년 동안 정말 내가 몰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 3개월은 몰랐어요. 얘가 만약에 돈을 별달라고 했으면 바로 알았겠죠.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부터 저 좀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한의대를 다니고 어쨌든 의학 계열을 다니는데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수능 공부하는 거 얘기하고 막 하잖아요. 막 뭐 너 점수 몇 점 나왔어? 이러면서 막 얘기도 하고 난 공부 이렇게 했는데 공부 전공시 봤으니까 막 그런 얘기 하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공부했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알아야 될 걸 너무 모르는 게 많았고 사람 잘못 만났네. 책 읽고 역사 모르고 철학. 아니야, 그건 모를 수 있죠. 왜냐면 이공 계열이고 인문 계열을 다루고. 근데 뭔가 되게 논리적이고 굉장히 결여돼 있고 어떤 걸 똑같이 읽고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학습 능력이 좋지 않다라고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생각하다가 근데 걔가 이제 서점에서 만날 때에도 일부러 의학 서적을 막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일부러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저도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맨날 학교를 간다고 하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과 친구들과 만나자고 하는데 그것도 다 피하고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친구가 다닌다고 했던 한의대에 동기가 있어서 그런 애 없는데? 라고 얘기를 딱 듣고 뭐지? 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구나 이래서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전 열등감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뭐 저한테 뭐 뜯어놓고 이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밥을 사면 자기가 밥을 한 번 사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더치페이식으로 그러네. 그러면 진짜 그냥 페르소나에 대한 열망이네. 맞아요. 그 열망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런 열등감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어지는 거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는 또 만나는 사람의 컨셉에 맞게 또 바뀔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레벨 1, 2에서 3, 4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만약에 저는 거기에 맞들였고 그거를 어느 정도 뭐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고 하면은 또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듣고 좀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면 그분은 그냥 이제 터보님하고 만나는 게 이제 좋았고 그거를 이제 유지하려다가 보니까 그냥 이제 몇 가지 이제 거짓말을 한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터보님한테 실제로 뭐 경제적으로든 뭐로든 전혀 그런 게 안 줬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터보님하고 만나고 이렇게 터보님 주변 사람들 만나고 하는 게 좋았던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또 21살이었고 맞아요. 20살이었던 너무 점을 어렸으니까. 감안을 해야 돼요. 그 나이에는 또 그렇게 치기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우리 나이에 그러면 진짜 그건 구제불능인데 이 얘기는 훈훈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다른 얘기 너무 네네, 어차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맨날 이렇게 만화 얘기를 해서 되게 좀 그렇긴 한데 바람의 검심. 검은 사기라는 만화가 있어요. 사기꾼한테 사기치는 사기꾼에 대한 컨셉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가 나이도 어린데 사기꾼한테 굉장히 어렸을 때 크게 피해를 당해서 뭐 부모님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의 컨셉이 뭐냐면 사기꾼한테 사기를 치려면 사기꾼이 물고 싶은 미끼를 이렇게 막 흔들어줘야 돼요. 흔들다가 딱 물면 그때 이제 땡겨서 사기를 치는, 역사기를 치는 거죠. 이제 그런 컨셉인데 앞에서 잠깐 얘기한 거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렇게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잘 흔드느냐. 근데 이제 그게 정상적인 사업이 되면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뭔가 쉽게 하려고 하면 사기가 되는 약간 그런 컨셉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사이먼의 인생을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먼의 인생이라고 하면 사이먼은 자기가 어디까지만 보여줘야 되는지에 대한 구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에 대해 어필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이제 95%의 자기 인생을
인생을 지워버리고 이 5% 인생을 거의 뭐랄까 연기 드라마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컨셉을 딱 잡았는데 그분이 10대 후반부터 사기를 쳤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게 되게 정형화돼 있을 거예요. 이미 여자를 꼬실 때부터 이제 이거를 돈을 이렇게 할 때까지 사실 비슷하잖아요. 뭐 자기가 적이 있다. 적이 있으면 심리적으로는 두 사람을 뭉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컨셉도 있고 급박하다고 하면 그거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가끔 제 후배 중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걔는 심지어 법조인이었는데 필리핀에서 지금 도박을 하다가 돈을 빌려가지고 몇만 달러를 빚을 졌는데 지금 앞에 갱이 총을 들고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급박하게 전화를 해서 돈을 실제로 빌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급박함을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이 또 이제 시간의 압박으로 판단이 안 되죠. 맞아요. 판단이 안 되고 그거를 굉장히 잘 엮어서 이미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SNS 허언증 환자와 피싱의 사기 기술이 결합된 것 같네요. 그렇죠. 저런 엑시트도 되게 잘하는 게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몇 번 이렇게 사기를 하고 다니면 다 잡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는 나라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다니니까 그냥 그 경찰이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사실 다들 답을 못했고 잡게 된 것도 우연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곳을 알게 되니까 그때 비행기를 찾아가서 잡아오는 거였지. 지금도 또 어디 있냐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다큐에 보면은 각 나라별로는 그냥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 수준의 사기니까 안 건드리고 귀찮아서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맞아. 합치면 엄청난 금액인데. 근데 사이먼이 사실 제 잔챙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 보면서 진짜 뭐 사기를 우리나라만 해도 좀 마음 먹고 뭐 코인 사기 치고 아니면 코인이 아니더라도 뭐 주식 쪽에서 뭐 사기를 치고 뭐 하는 분들 보면 한 방에 막 몇백억씩 땡기는데 얘는 무슨 뭐 2만 달러, 3만 달러 뭐 어떻게 여기서 끌어먹고 저기서 끌어먹고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었는데 생계형의 느낌이었어요. 생계형의 느낌이죠. 돌려받기. 그러니까 생계형 폰지 사기. 제 주변에 사기 당하신 분도 갑자기 전에 시간이 거가 5억이고 그 다음 거가 20억이고 그 다음 거가 뭐 50억이었고 이런 자금들이 합쳐져서 계속 갚아나가면서 신뢰도를 쌓으면서 200억짜리를 하고선 이제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두 명은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고 그 히스토리는 계속 있으니까 피해자들이 발생되지만 히스토리가 쭉 트랙 레코드가 생기는 거죠. VC 투자처럼. 이게 생긴 다음에 근데 여기 있는 마지막에 하신 몇몇 대표님들이 몇몇 분은 이제 아 나 이거는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소를 못하겠다. 한 분이 이제 그거를 쫙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이분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또 일부 갚아지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가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나오면은 그 돈이 그대로 쓰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자기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분들이 당한 걸 보면은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와 이분이 마이크로 모먼츠를 못 잡았을까. 왜냐면 되게 하나하나 조각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자꾸 희석이 되고 마케팅 기법 중에 프라임이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할 때 제품이 딱 나오면은 어떻게 프라임 시킬 거냐. 요새 뭐 야핏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막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건 되게 건강한 방식의 프라임 방식이고 그거 말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금지돼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법률상에 프라임 마케팅 기법을 쓰지 못하도록. 뭐냐면 사람의 인지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 예전 광고 보시면 거품 모양이 여성의 어떤 신체 라인 모양처럼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제품의 매력도를 부지부식간에 그 매력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어놓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를 이제 프라임 마케팅이라고 헬티한 걸로는 노출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있고 사람은 그런 거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이먼이 할 수 있는 그룹들을 아마 자기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이게 안 먹히는 그룹이다 라는 그룹이 있을 거고 이 그룹은 내가 어느 정도 먹혀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레버리지 할 수 있는 파이낸스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아마 DB가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는 조금씩 그냥 생계형 비슷하게 진행을 하다가 돈이 굉장히 많은데 인재 수준이 약간 안 되는 분들을 만나면 이제 대박이 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옵하는 분처럼 굉장히 뛰어난 분을 만나면은 이제 역으로 좀 당하기도 역으로 하고. 당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만약에 터보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좀 마셔본 와인이 같이 올라가 있었다면 지지난주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었거든요. 어떤 설명을 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와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근데 제 인스타그램에 와인이 없거든요. 형 아예 안 하지 않아요 인스타그램을? 인스타그램 거의 아예 안 하죠. 네. 알 수 없는 사진들을 해요. 아침 회사에서 조식 먹은 사진이요. 차과 함께 샌드위치.
그리고 정말 무슨 비닐하우스 찍고 막 이런 거. 근데 그 데이터를 되게 그렇게 설명할 때도 사람들이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엄청난 스터디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겠지. 그걸 해가지고 접근을 분명히 했을 거고 이 정도의 어떤 클래스에서는 이 정도 규모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진짜. 속이기 너무 쉽지. 누가 터보님 채널 구독자 중에서 누가 터보님한테 부동산이나 슈퍼카에 대해서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러면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안한영을 건드려야 돼요. 한편으로는 좋죠 그러고 전화하고 경찰서에. 그리고 약간 터보님은 또 안 한 영역도 애매모호한 게 이런 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의 집요함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안 한 영역 했다가 거기 한 이틀 밤새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또 어떻게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구독자님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약간 터보님 보면서 경험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분을 자기가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분이 주변에 있는 건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저도 이제 부동산 같은 거 했을 때 여쭤보기도 하고 그림 지난번에 여쭤봤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이제 그림 관련된 얘기를 해가지고 사기 일부 직전까지 갔는데 여쭤보고 그냥 끝. 너무나 명약관한 거죠. 근데 이게 형 진짜 재밌는 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용민이 형이 그림 물어봤을 때 뭐 그 작가에 대해서 저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저도 모든 작가를 아는 게 아니니까 나름 이 미술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작가들이나 뜨는 작가들 잘 팔로우하는 컬렉터 몇 명한테 물어봤어요. 여러 명의 레이더를 돌린 거죠. 저 혼자만의 레이더로는 놓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집단지성? 집단지성 되게 중요해요. 그치, 그리고 맞아. 특히나 미술은 작가가 너무 많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컬렉터한테 물어봤고 근데 여러 명의 컬렉터들이 일관되게 대답을 하면 그거 거의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4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면 일단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죠. 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작가일 확률이 되게 낮죠 사실. 그래서 실제 그림도 보고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그림 작업하는 거 다 보면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말씀을 드린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주변에 보면 진짜 고수인 분들이 계세요. 진짜 10년 넘게 20년 넘게 하셨는데 저는 오래 했다고 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와인도 10년 넘게 먹어도 1년 먹은 사람보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을 보면 많이 물어봐요. 제 주변에서 이제 그 제가 좀 나름 열심히 막 하고 있으니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근데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을 할 때는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여러 가지 오퍼들이 또 올 거 아니에요. 다양한 갤러리 또는 다양한 뭐 아트 딜러들한테 이거 되게 좋아 한번 봐봐 이거 봐봐 했을 때 어떤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컬렉터들을 혹하게 하는 그 포인트가 딱 왔을 때 제가 가끔 판단을 잘못하더라고요. 흔드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 욕망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욕망이 이제 뭐 금전적 욕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정말 어떤 포인트들 그러니까 갖고 싶었던 어떤 섹터가 있는데 그 섹터에서 이게 정말 시세보다 싸게 나왔고 그리고 너한테만 정말 주는 거고 뭐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고 다 거짓말이죠. 나한테만 얘기하겠어요.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겠지. 근데 막 그런 욕망을 딱 건드려주면 판단을 할 때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도 좀 오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저도 혼자 판단 잘 안 해요. 그래서 다른 컬렉터한테 물어봐요. 이거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이 맞냐? 물론 그 다른 컬렉터가 시기 질투하는 컬렉터가 아니어야죠. 그 사람 얘기해놓고 본인이 사면 어떡해. 내가 어떤 작가가 좋다, 나 사고 싶어 하니까 어떤 컬렉터가 이걸 왜 사냐 이랬어요. 그리고 지가 뒤에서 받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의 사람들한테 아니 전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겪어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성향이 좋은 그런 분한테 항상 물어봐요. 컨설팅 받는 거랑 또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내부자에 딱 들어가 있으면 나의 욕망을 누군가 건드리니까 이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게. 그러니까 요 결혼 사기나 데이트 사기도 약간 구조가 비슷한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거 있잖아요. 미군인 여자 군인이 페이스북 같은 걸로 접근해가지고 결혼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왜 자기 주변의 남자들이나 여자들한테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면 남자한테 물어보기에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물론 이제 부끄러워서 그런 게 제일 크겠죠. 이제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그렇지만은 괜히 소개를 해줬다가 뺏기거나 이런 위험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분이 마음에 든 거죠. 근데 물어봤는데 이 남자인 친구가 예를 들면 시기 질투를 한 사이였기 때문에 깨지는 경우도 그러니까 미군 얘기 말고 일반적인 연애에서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프라이빗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한테 사실 오픈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네, 미군 그것도 피싱 저도 받아봤어요. 이게 진짜 허술하거든요. 그 패턴은 다 똑같아요. 그게 이제 국제 피싱 조직이잖아요. 그 알고 보면 여기 이태원에 사는 뭐 어떤 나이지리아 애가 막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돈 입금해주면 여기서 찾아가지고 튀고 막 다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걸 했을 때 아니 최소한 돈을 보낼 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보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보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남녀 관계에서
사기치기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일단 근데 요 아까 사이먼도 그렇지만 여기는 얘기한 것처럼 대박이 나질 않아요. 몇백억씩 땡길 수가 없어. 거의 이쪽은 생계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전에 뭐 이거 성별 이런 문제는 아니고 실제 막 풀뱀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풀뱀. 골프 동호회에서 나이 많은 이제 돈 많은 아저씨들을 타겟으로 하는 젊은 골프 치는 여자 그 사기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고요. 실제 제 주변에 당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풀뱀들이 골프 되게 잘 쳐요. 그리고 몸매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꽃뱀을 이제 풀로 왔다 해서 풀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꽃뱀 짓 저기서 하다가 이제 여기 풀장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하는 건데 상당히 많이 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먼 같은 잔챙이가 아니에요. 사이먼은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그 사람들의 인지를 다 흔들어 놓고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풀뱀은 물론 뭐 완전히 돈을 목적으로 그리고 남자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내기 골프 쳐가지고 막 몇 억씩 뜯어먹고 뭐 건물도 받고 뭐 불륜도 저지르고 뭐 사진 찍고 협박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골프를 치면서 상류층 이제 스포츠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팀을 짜가지고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걸 묶어가지고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사기는 또 보통은 사기를 당하는 걸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저런 허접한 거에 사기를 당하냐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적인 한계를 잘 이용해가지고 몇 명이 팀을 짜서 사기를 치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멍청해서 당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진짜 당하는 거예요. 멍청해서 그냥 이제 사기를 그냥 자기가 이렇게 휩쓸려 간 게 아니고 진짜 철저하게 계산해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는 빠져나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나마 제일 빠져나오기 쉬운 게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공유했을 때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배우자는 자기랑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훨씬 더 예민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뭐 터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계통에 있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본인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좀 이제 경험 많은 분이든 이런 분들이 계시면 괜찮은데 빠져들어서 이렇게 프레임이 딱 갇히면은 끝납니다. 돈이 빠져나갈 때까지 순식간이고 자기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바보 같지만 빠져나갈 수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꾸 사기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자도 자기가 멍청해서 당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영화에도 나오지만 막 댓글도 막 뭐 그런 거에 속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은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결국 사기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심어주고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구성해 가고 형성해 가느냐를 그러니까 사이먼이 형성해 갔던 과정은 정보와 지식의 단절 속에서 자기가 되게 상류층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이 여자들은 한 번도 그런 상류층들의 제트기를 정말 타고 다니고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고 이런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해서 당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자동차 바닥이라든가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예를 들어 내가 슈퍼카를 타고 나 부자야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가 생기고 유명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번도 이쪽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중산층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죠. 나한테 투자하면 돈 불어나. 이게 이제 이런 거 믿음이 형성해가는 그 과정만 봤을 때는 자기보다 훨씬 계층적으로 낮은 사람들 정보가 없는 사람들한테 믿음이 형성해가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고요. 사치품을 보여주는 게. 근데 또 두 번째 유형도 있는 것 같아요. 모 강남의 엄청 고급 아파트에서 사모님들이 개모임을 하면서 그렇게 왜 이렇게 당했을까? 이 사람들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인사이트도 깊건데 왜 당할까 보면 믿음을 형성한 거잖아요. 일단. 근데 믿음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동료 집단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남 더일에 있다라고 뭐 했을 때 펜트동에 사는 사람끼리 모여. 그럼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레벨이 되고 이 정도 왔으니 여기 살고 있겠거니 하고 하는 암묵적인 어떤 집단적 유대감이 생기거든요. 고급 아파트일수록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고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더 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쉽게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애나 만들기 있잖아요. 20몇 살밖에 안 된 애가 뉴욕 최상류층으로 다 구라로 해가지고 편입이 됐어요. 마치 자기가 독일에서 굉장한 상속녀인 것처럼 뻥을 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속인 그런 감옥에 간 뭐 어쨌든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보면 뉴욕 사교계라는 게 벽이 높잖아요. 근데 이 한 번만 이 벽을 넘어가면 그냥 이게 신분이 돼버리고 믿음의 영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기치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 애나 만들기는 그 사람의 한 표현 중에 되게 그랬었던 게 엄청난 부자들을 봤더니 그 부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부를 다 향유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나는 그거보다 더 밸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떤 본인의 익스페리먼트랑 페르소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들어가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같더라고요. 그 사기 당한 사람으로서도 이 사람한테 굳이 내가 믿음을 안 줄 필요도 없고 줄 필요도 없고 이런 관계를 점점 빌드업을 해나가니까 아예 그 그룹원이 된 것처럼 인싸네. 예, 인싸가 돼버렸고 피해 금액은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아요. 이건 사이코로지컬 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재밌는 게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여자분 인스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누구를 캐보고 이러진 않는데 뭐 이렇게 소문이 또 돌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원래 돈이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혼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되게 럭셔리하게 사세요. 그럼 되게 재밌는 게 어떤 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 이 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래요. 작년에만 뭐 6천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6천억이 무슨 A룸도 아니고 어떻게 1년에 6천억을 버냐. 그거면 우리가 미디어에 무조건 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믿고 싶은 거죠. 물론 라이프 자체는 럭셔리한데 그 정도의 라이프를 유지하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큰 돈 안 들거든요. 그래서 빌리면 되는 거고 뭐 맛집 다니는 거 뭐 비싼 데서 먹는 뭐 얼마 들어요 한 달에. 그리고 무슨 뭐 집에 모듈한 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이상의 라이프를 사는데 요것만 보여줬을 수도 있지만 이거를 보고 소문이 부풀려지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 이러고 넘어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치를 믿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어퍼 클래스라는 거에 접근이 안 되면 아마 그 생각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카페가 많이 묻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차를 사도 될까요? 그럼 댓글이 막 달리는데 그 지금 보면 생각보다 많은 댓글이 네가 지금 벌어들이는 소득에 아니면 자산의 몇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가 이제 그거 올렸다가 접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어머 저 벤츠를 사도 될까요? 근데 네가 무슨 벤츠식으로 하면 그래 나는 이거 아직은 안 되지라고 봤는데 갑자기 페라리 인증되고 벤틀리 나오고 이러면 와 저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라고 하는데 정작 벤틀리 오너를 만났다. 럭셔리한 라이프를 보여주면서 맛있는 거 사줬는데 딱 밥 결제되고 인당 50만 원이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뻑 가는 거죠. 나는 한 번도 해볼 수 없는 삶을 이 사람 누리고 있구나. 아 친하게 지내야지. 그 사람도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럴 수 예를 들면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저는 그래도 이 네 분 중에서는 제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제가 있는 거를 크게 감추지도 않고 그리고 없는 거를 있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나름 블로그랑 인스타랑 유튜브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10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어떤 분은 내가 1000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게 솔직히 불편해요. 물론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라고 뭐 공개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이미지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고 근데 그 많으신 분들 내가 뭐 굳이 쫓아가서 설득할 필요 엄청 피곤하고 제가 약간 좀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옛날 슈퍼카 시승기 블로그에 쓰고 유튜브 하고 했을 때에도 이런 거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이거보다는 솔직히 그렇게 돈 많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야이씨 네 관점에서 그렇지 뭐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다운표죠.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약간 어느 정도 금액이 있다 이 얘기를 이건 안 되겠다. 자, 오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용민이 형이 이제 바쁘셔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우리 데이트 사기 당하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어플로 사람 만나는 거 좀 조심하세요.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데이트 어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한마디씩만 해주세요. 한마디씩 저부터 할까요? 네네. 이 피해자들이 전부 단기간에 그런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이제 실제 연애를 해보면 거의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믿을 만한 분들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 분한테만이라도 좀 자기 상황을 공유하면 훨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을 못 만났는데 왜 하필 이 데이트 앱에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는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평생 만날 수 없었는데 왜 하필 이 앱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틴더 스윈들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결국 데이트 앱으로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까인데 그냥 여기 오기 전에 했던 게 어쩌면 그 단초들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저는 일단 틴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가치로 보면은 40조 원을 넘는 애구나. 이게 지금 거의 글로벌로 8천만의 유저들이 쓰고 있고 실시간으로 계속 스와이프가 지금 막 650억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별대로 구제책을 못 구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런 공부한 걸 갖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남 변호사님의 이야기, 후보님은 다보님의 용민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제가 준비해서 온 게 굉장히 일부의 파트면 나머지를 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들어보고 물어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러려면 천상 자기가 항상 공부하는 자세처럼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데이트 앱으로 누구를 만나도 뭐 인스타그램 몇 개를 보면은 틴더 1000번을 해봤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봤을 때는 괜찮아 난 엑스퍼트야 이렇게 믿는 태도를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용민이 형 한 가지 마지막 해주세요. 되게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면접을 굉장히 많이 팀원 친구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분 늦은 분이 계세요. 그거 가지고 그분의 업무 윤리를 판단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답변을 잘 하시면은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면접관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좀 판단했었던 거 혹은 아니야 난 10가지 갖고 판단했어. 10가지가 아닌 거고 1000가지가 있을 수 있고 10,000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오픈되고 겸손한 그런 의사결정을 항상 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겠다. 데이터를 다루는 분의 마무리네요. 그래서 네, 오늘 너무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좋은 기회 주셔서